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인물사는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삼국통일전쟁의 주역 신라의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의 일생 또한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요. 김유신에게 삼국통일전쟁은 정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무슨 배경 속에서 삼국통일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유신은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입니다.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이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신라로 병합되는데요. 이때 구형왕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은 신라의 장수가 되어 여러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싸울 때 백제의 성왕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무력 장군이었습니다. 김무력에 대한 진흥왕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진흥왕은 한강 인근의 행정 지명을 신주로 명명하고 김무력을 신주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을 정도였죠. 김무력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기에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귀족들도 신라 사회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는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김무력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현 때 한 번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김서현이 신라 왕실의 공주인 만명공주와 사랑에 빠져버렸는데요. 신라 왕실의 공주와 귀족이 서로 사랑하면 둘 다 높은 신분의 지배층인데 그냥 결혼해버리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무력 덕에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귀족들이 신라 사회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신라 기존의 귀족들은 타지의 출신의 귀족들을 매우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면서 왕실과 지배층들에게 진골이란 귀족의 골품을 내렸으나 외지인 출신이라며 이들을 멀리하는 풍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금관가야 지배층 출신의 진골 귀족들은 늘상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수도 기반의 귀족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귀족들도 출신을 매우 따진다는 건데 신라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 토착 귀족들의 힘은 국왕의 왕권조차 견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가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도 토착 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무겁고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진흥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진지왕은 화백회의로 폐위되기까지 했거든요. 다시 김유신 가문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따라서 김서현은 만명공주와 사랑에 빠져도 어디 감히 근본 없는 귀족이 신라 왕실의 공주와 혼인을 할 수 있냐며 왕실과 귀족층 사이에서 반대 분위기가 있었고, 결국 김서현과 만명공주는 사랑에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김서현과 만명공주는 오늘날의 충북 진천인 만노군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니 그중 장남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서현은 왜 하필 충북 진천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금관가야가 신라로 병합되면서 신라는 그 지배층들에게 잘해주고 기득권을 나름 보장해주려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지배층들이었기에 마냥 그 권력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금관가야계 출신들을 원래 금관가야가 있던 김해나 경남 지방에 두지 않고 연고가 전혀 없는 신라 입장에서는 국경지대인 충북 쪽으로 집단 이주시켜왔습니다. 금관과야는 아니지만 대가야 출신인 가야금을 만든 음악인 우륵 또한 신라로 망명 왔을 때 신라 정부에서 우륵과 그 일행을 충북 충주에 살게 했죠. 김서현이 충북 진천으로 간 건 충북 일대가 그래도 가야계 출신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사회문화들이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유신은 10대 시절 만노군에서 성장했고 10대에는 용화향도라는 지방의 작은 화랑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대, 20대 김유신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각종 전설들만 난무할 뿐이죠. 어디 높은 산에서 신선을 만나 비기를 전수받았다든지 이런 전설들이요. 또 김유신이 젊은 시절 천관녀라는 기생과 어울렸는데 어머니 만명부인이 크게 혼내자 김유신이 천관녀와 이별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늘 가던 대로 천관녀의 집에 가자 정신 차린 김유신이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며 그 자리에서 말의 머리를 칼로 베어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천관녀가 신녀였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김유신이 말머리를 베었다는 이 일화는 전해지는 전설인 만큼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명부인이 아들 김유신을 혼냈다는 이야기에서 가뜩이나 가야계 귀족들이고 두 부부가 사랑에 도주를 해서 집안 자체에 시선이 곱지 않았기에 트집 잡힐 만한 일은 작은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한답니다. 김유신이 본격적인 역사서에 등장하는 건 30대 때
신라와 고구려가 싸운 낭비성 전투 때입니다. 낭비성은 오늘의 청주 일대인데요. 이때 아버지 김서영과 김유신이 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김서영과 만명부인이 도주하고도 30년이나 지났으니 신라의 진평왕과 왕실에선 어느 정도 이들을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들에게도 공을 세울 기회를 주었던 듯합니다. 낭비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선봉에 서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며 큰 공을 세웠고 이 낭비성 전투 이후로 김유신은 신라 군부의 핵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진평왕이 사촌 동생 만명부인과 김서연 부부를 용서해주고 그 가족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건 단순히 가정적인 요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는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이 국왕의 왕권도 견제할 정도로 막강했고 진평왕의 선대왕이었던 진지왕은 아예 폐위되어버렸다고도 말씀드렸죠. 진평왕은 재위기간 내내 이 귀족들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었고 진평왕은 경주 기반의 토착 귀족들을 상대할 새로운 출신의 귀족들을 육성하려고 했죠. 이런 맥락 속에서 가야계 출신의 김유신 가족에게 공을 세우도록 판을 깔아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평왕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진평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주들밖에 없었죠. 이러면 세력이 막강한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김씨 왕실이 진평왕 때에 절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기존의 골품제에 성골이라고 부모가 모두 왕실인 왕족에게 새로운 골품을 만들어 오로지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만들곤 진평왕 사후 632년 진평왕의 딸이었던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즉위하였던 겁니다. 선덕여왕 즉위 직전 덕만공주의 왕위 후계가 거의 확실시되던 과정에서 토착 진골 귀족들 중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칠숙 석품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아버지 진평왕이 구축한 왕권을 최대한 잘 이어가 보도록 노력했으나 여전히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들의 눈살이 강하고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국경지대를 자꾸 침범하고 충북 당나라에선 여왕이라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선덕여왕의 왕권은 갈수록 추락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자기 정치적 측근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주 기반의 토착 진골 귀족이 아닌 귀족이면서 적당히 정치적 입지도 있는 세력, 바로 김유신이었죠. 그리고 선덕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고 그러면 토착 진골 귀족 가운데 누군가가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나중에 자신의 뒤를 이을 왕족 한 명을 더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 왕족이 바로 김춘추였죠. 김춘추도 엄마 아빠가 모두 신라 왕족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라의 골품제에 따라 성골이어야 하는데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귀족들이 폐위시킨 진지왕이었습니다. 폐위된 국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김춘추는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이 되어버렸고 이 때문에 김춘추는 태생적으로 토착 진골 귀족과 정치적으로 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토착 귀족들의 등살에 비주류들인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가 연합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 확실한 동맹 사이가 될 요량으로 김유신이 김춘추더러 같이 운동이나 하자고 집으로 불렀고 공놀이를 하던 중 김춘추가 공에 맞아 옷이 찢어진 겁니다. 김유신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 옷 수선을 맡기겠다는 게 아닙니까? 바늘직건으로 만나게 된 김춘추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눈이 맞아버렸고 끝내 문희가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속도 위반을 하냐며 김유신은 문희를 화형에 처해 죽이려고 하는데 불을 지핀 연기가 솟아오르자 하필 그 옆을 지나치던 선덕여왕이 연기를 따라 김유신의 집에 왔고 사정을 들은 선덕여왕은 남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며 선덕여왕이 직접 주선을 하는 상황에서 김춘추와 문희가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하필 김춘추가 운동하다가 옷이 찢어졌고 하필 그 시점에 선덕여왕이 그 옆을 지나치고 있었어요. 전부 김유신의 자작극이고 큰 그림이었죠. 물론 이건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실린 전설이랍니다. 그리고 훗날 김춘추의 아이들 나이를 계산해보면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결혼한 건 선덕여왕이 아니라 진평왕 때 시점이었다는 게 통설입니다. 따라서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주선한 선덕여왕은 아직 여왕이 되기 전에 덕만공주였을 때의 일이라고 봐야겠죠. 여하튼 이렇게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의 연합이 만들어져서 토착 진골 귀족들과 맞붙게 됩니다. 김춘추만 없으면 토착 진골 귀족들 중 대표가 선덕여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상황에서 642년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 바로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일이었습니다. 신라의 대야성은 오늘날의 경남 합천으로 신라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고 이곳을 상실한 건 대단히 큰일이었는데 문제는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고 성 안에는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 중 하나라는 건데, 이 대하성을 백제에게 빼앗기면서 이 국가 위기의 화살이 전부 김춘추에게로 향한 겁니다. 가뜩이나 토착 진골 귀족들은 김춘추를 벼르는 상황, 김춘추와 김유신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서기 642년 백제의 의자왕이 오늘날의 경남 합천인 대하성을 함락했습니다. 대하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으로 대하성에는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대하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김춘추는 분노하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김춘추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었으며 앞에 뭔가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실의 충격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김춘추는 딸의 원한을 갚기 위해 백제의 복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김춘추는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하성에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있었다는 건 대하성이 김춘추의 세력지 중 하나였다는 뜻인데, 대하성은 신라 국방상 매우 중요한 천혜의 요새이고 전략적 요충지라 그 중요도가 신라에서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백제에게 빼앗겼으니 당연하게도 김춘추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선덕여 왕은 김춘추를 차기 국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토착 진골 귀족들은 김춘추만 없으면 본인들 중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춘추를 벼르고 있었고, 김춘추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김춘추는 직접 이 난국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결정한 선택이 고구려와의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선덕여왕과 김유신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춘추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김춘추는 김유신더러 만약 60일 사이에 자신이 신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뒷일을 부탁한다며 김유신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일반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배치시켜 두었습니다. 그렇게 김춘추는 고구려로 가는데,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히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정치는 연개소문의 입과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김춘추는 연개소문에게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을 제안하지만 연개소문은 동맹을 거절, 김춘추를 하옥시켜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병사 3,000을 발탁해 곧바로 고구려 침공을 하려던 찰나,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김춘추가 돌아오며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없고 김춘추도 무사히 돌아왔지만 고구려 동맹 프로젝트는 무산되어 버렸죠. 선덕여왕과 김유신도 나름의 입지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토착 진골 귀족들이 달려들 테니까요.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오늘날의 경북 경산인 암량주의 군주로 임명했습니다. 경산 또한 신라의 수도 경주와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선덕여왕은 암량주를 국방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 김유신을 그곳으로 보냈던 거죠. 644년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참모 총장 기역인 대장군에 임명합니다. 토착 진골 귀족들도 그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건 김유신이 신라 군부를 꽉 쥐고 있던 덕분이었죠. 김유신은 단지 직책만으로 허세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대장군으로 임명된 김유신은 백제에게 빼앗긴 7개의 성들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며 대하성 상실 이후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신라의 반격을 맞은 백제의 의자왕도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당나라가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전쟁을 멈추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유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645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침공하기 직전 당나라는 백제에게 사신을 보내 절대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신라에게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 못하게 막아놨으니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지방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심한 김유신은 고구려 남쪽 지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백제가 당나라 말을 안 듣고 신라를 공격해온 겁니다. 부랴부랴 김유신이 다시 백제 전선으로 넘어가 큰 피해는 막았지만 백제가 당나라 말을 거부하면서 고구려 백제 대 당나라 신라 구도가 가시화되었죠. 한편 김춘추도 김춘추 나름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고구려 동맹 제안을 실패했으니 이번엔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게 동맹을 요청하러 가는데요. 김춘추가 일본에 있던 사이 신라엔 큰일이 벌어집니다. 선덕여왕도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몸 상태가 뚜렷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후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춘추도 지금 신라에 없겠다. 토착 진골 귀족들은 상대등이었던 비담을 구심점으로 모여 비담을 다음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평왕 때 정했던 부모가 모두 왕족인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은 이제 성골 남자가 없어지면서 지켜지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선덕여왕은 아직 성골이 있다면서 본인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 공주를 차기 후계로 지목한 겁니다. 승만 공주 후계 지목은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선덕여왕 몸도 안 좋겠다 분노한 차기 왕위 계승 서열 사실상 1위였던
상대 등 비담이 측근 귀족들과 함께 더 이상의 여왕직위는 있을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키니 647년 바로 비담의 난이죠. 수도 경주에서 비담의 반란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전투 도중 선덕여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죽을 때 별이 떨어지자 선덕여왕의 죽음을 직감한 비담과 반란군은 사기가 하늘에 찔렀으나 김유신이 연에 불을 내고 다시 하늘 위로 올려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를 본 비담의 반란군이 동요할 때 김유신이 일제히 공격, 비담을 죽이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담의 난이 실패로 끝나면서 토착 진굴 귀족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졌고, 후계로 지목됐던 승만공주는 28대 왕 진덕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김춘추도 일본에서 귀국하는데요. 일본에서도 딱히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일본에서도 실패한 김춘추는 마지막으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마침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원한이 있는 상황, 김춘추는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서로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 나당 동맹이 워낙 비밀리에 체결되어 있어서 신라와 당나라 내부에서조차 동맹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하물며 백제나 고구려는 나당 동맹 여부를 전혀 몰랐겠죠. 진덕여왕은 일종의 바지사장이었을 뿐 실세는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군부를 김유신이 쥐었다면 내정은 김춘추가 주도했는데, 나당 동맹을 체결한 김춘추는 귀국 후 토착 진골 귀족들의 힘을 전부 누르기 위해 그간 신라 고유의 토착적인 정치 제도를 전부 유교식 행정 정치 제도로 개편합니다. 당나라식 유교 정치 제도는 강력한 왕 혹은 황제 한 사람 밑으로 모든 귀족들이 귀족이라기보다는 신하로서 국가에 복역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이었기에 김춘추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토착 진골 귀족들의 힘을 시스템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했죠. 동시에 김유신은 백제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야성 탈환전에선 김유신이 포로로 잡은 백제 장군들과 과거 김춘추의 사위와 딸의 유고를 교환하면서 김유신은 엄청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몇 번이고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빼앗긴 성들을 하나둘 탈환해갔죠. 그렇게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654년 진덕여왕이 죽습니다. 이젠 정말로 남자든 여자든 성골은 없어진 상황에서 진골 귀족들 중 누군가가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원래 진골 내부에선 왕위 계승 서열이 비담이 1위였는데 비담은 반란으로 죽고 없는 상황, 토착 진골 귀족에서 비담 다음 가는 서열은 알천이었습니다. 토착 진골 귀족도 토착 진골 나름이라 비담 같은 극단적 강경파가 있었고, 알천은 다소 중도 쪽의 온건파였던 듯합니다. 비담 세력은 이미 일소가 됐고 진덕여왕 재위 8년간 김춘추가 실세로 있었기에 알천은 왕위 계승을 스스로 거절하고 김유신의 추대에 따라 김춘추가 왕위를 이으니 29대 왕 태종 무열왕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김춘추, 공식적인 결정권자가 된 태종 무열왕은 곧바로 나당 동맹을 재언급해 백제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만 털리는 쪽은 신라였습니다. 동맹국인 당나라는 돌골족과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고, 태종 무열왕 재위 초 신라는 30개의 성을 또 뺏길 정도로 사태는 위급했습니다. 김유신도 모든 전선을 다 책임지기 힘들었죠. 아무리 토착 진골 귀족의 힘이 약해도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부터 자꾸 국방상의 실수가 나면 김춘추나 김유신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로부터 약 5년 후였던 659년 당나라가 돌골족 반란을 완전 진압, 곧바로 신라를 도와 백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660년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을 상대 등으로 임명했습니다. 줄곧 토착 진골 귀족에게 차별을 받아오던 비주류 출신의 귀족 김유신이 명실상부 최고의 귀족만 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격인 상대 등이 된 겁니다. 이제 그간 안정적이지 못했던 정권을 수습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서의 승리고,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켜야 정권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로 진격, 김유신의 신라군은 육군을 맡으며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와 싸워 승리한 후 백제의 수도를 함락, 660년 백제가 멸망당했습니다. 백제 멸망 후 얼마 안 있어 태종 무열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30대 문무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문무왕의 엄마가 김유신의 여동생이니까 문무왕은 김유신의 조카이기도 하죠. 왕의 외삼촌까지 된 겁니다. 661년 이제 나당연합군의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김유신은 북한 산성을 공격하며 고구려 남쪽 지방을 압박하지만 정작 당나라가 죽을 쓰면서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죠. 이후 신라는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에 주로 보급 업무를 도맡았는데, 이른에 가까운 참모총장 겸 국무총리인 김유신이 직접 보급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전에 문무왕이 걱정해도 김유신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제 한 번 맡기지 않았죠.
신라와 당나라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당나라 내부에서는 김유신이 직접 담당하는 보급 업무가 굉장히 뛰어나다며 칭찬이 자자했고 668년엔 고구려도 멸망당했죠. 고구려 멸망 후 문무왕은 기존에 없던 태대각간이라는 최고직 관직을 별도로 신설해 김유신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데 김유신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아들 김원술이 나당 전쟁을 지휘했는데 672년 성문 전투에서 김원술의 신라군이 당나라에게 패배해버린 겁니다. 김원술도 나름 열심히 싸웠지만 패전 후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왔는데 화가 난 김유신이 어찌 지휘관이 싸움에 지고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채 도망쳐왔냐며 문무왕에게 김원술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다죠. 문무왕이 김유신을 말렸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아들 김원술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후 한 번도 아들을 보지 않다가 김유신은 673년 사망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었지만 절치부심한 김원술은 몇 년 후 다시 전장에 참가하여 나당 전쟁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끄니 675년 나당 전쟁을 끝냈다고 평가받는 두 전투 중 매소성 전투였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